주말 사이 나온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략 미리 정비하는 시간이죠. 세 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훈 소장, LNS 오피스 김선영 대표, FI리서치 한용희 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주말 사이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바로 실리콘밸리뱅크 SVB 사태였죠. 첫 번째 이슈로 살펴볼 텐데요. 지금 총 자산 2천억 달러가 넘는 SVB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미국 파산은행 가운데 그 규모가 역대 두 번째로 큰 만큼 지금 줄도산이 이어질까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 SVB가 결국은 파산됐습니다. 예상보다 더 빠르게 그런 조치가 내려왔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지금 미국 재무부하고요, 미국 FRB에서는 일단 금융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파장 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실리콘밸리라는 어떤 한 특정 지역에서 있지만은 그래도 미국의 벤처 산업이라든가 이런 그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은행이거든요. 거기가 파산됐다는 것은 그만큼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벤처 기업들이 여건이 어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금융 긴축, 금리 인상이 그들 기업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는 게 우리말에 세용지마라고 있죠. 말 타고 다니던 아들이 넘어져가 낙마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니까 결국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어서 목숨은 건졌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 이제 다음 주죠. 3월 23일 날 미국 FRB에서는 금리를 빅스텝 즉 0.5% 올리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60, 70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SVB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빅스텝에서 노멀 스텝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FRB가 그런 그 SVB 때문에 금리를 내리거나 올리지 않을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가장 중시하는 게 고용지표 아니겠어요? 그런데 SVB가 파산이 됐다. 그럼 월급 못 줄 거 아닙니까? 그 거래 기업들은. 그럼 거래 기업들이 월급 못 주면 그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반드시 나쁜 쪽으로만 볼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물론 오늘 시장이 이제 1시간 뒤에 시장 열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나스닥 선물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우리 시장에 큰 악재라기보다는 오히려 경계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경계감에 대한 시그널은 던져주고 오히려 다음 주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폭에 좀 제한이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미선물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뱅크 예금을 전액 보장한다는 소식에 미국 정부가 또 아시아 시장 개장 전에 맞춰서 시그널을 준 건지 이에 따라서 선물지수가 반응해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시차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금요일 날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보통 이제 국내 증시를 보시면은 지난주 거를 반영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시차를 두고 이제 조금 제한적인 하락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번에 SVB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큰 사태인데 생각보다 그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말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틀 동안 토요일, 일요일 저도 계속 뉴스를 살펴봤는데 빠르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 조금 아까 나온 기사로 봤을 때는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게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매각 실패 시에는 안정장치를 좀 마련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 급등하는 거는 이 뉴스 때문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예금 보험 대상이 이제 25만 달러 규모인데 25만 달러보다 모든 예금 보호를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25만 달러 이상도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제한적인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정부 쪽에서는 시스템으로 번질 가능성을 좀 막기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그 모든 미국 상업은행들은 그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이제 LCR 비율을 이제 100%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가 좀 피해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은 좀 해야지 안정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 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만기까지 가져갈 때는 좀 안정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고품질 유동자산 이걸 얼마나 가져가야 되느냐. 대차대조표상의 이제 10% 이상을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SVB가 파산을 한 거는 맞지만은 지금 재무부나 아니면은 예금보험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른 조치를 취하면서 지금 시장에 좀 낙폭을 제한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조지사와 긴급 대책을 논의했고 영국 지점은 파산을 선언을 앞두고 있는데 한은도 오늘 개장 전 한 차례 점검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요. 부디 13일에 월요일 위기설이 현실이 되지 않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바로 살펴볼까요? SM은 카카오품으로 인수 절차 전격 중단한 하이브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가장 큰 이슈였죠. SM엔터의 인수전. 이제 카카오의 승리로 끝이 보이는 걸까요? 네, 끝났습니다.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어제 공식 선언을 했고요. 이로써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를 매입하면서 시작된 이번 인수 작업에서 약 한 달 만에 이제 발을 뺀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공개 매수할 때 이제 전량 다 매도할지 안 할지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지분을 지킨다라고 하면 뭐 추가적으로 이제 두 기업 간의 어떤 관계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로써 사실상 경영권 분쟁은 뭐 카카오의 승리로 끝났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영권 분쟁의 승리라기보다는 뭐 서로 협의해서 한쪽이 빠진 거기 때문에 뭐 승리와 패배를 구분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하이브는 입장문을 내고 이제 인수 경쟁 구도로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내고 있다. 사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러면서 하이브 주주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하이브는 이달 말로 예정된 SM엔터테인먼트 정기주총에서 추천한 이사 후보들 당연히 전격 다 사퇴를 할 것이고요. 이에 카카오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중단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SM엔터테인먼트 공개 매수를 계획대로 진행해서 이제 추가 지분을 확보하고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사업 협력을 구체화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카카오는 이제 오늘 26일까지 전체 지분의 최대 35%를 주당 15만 원에 인수하는 공개 매수를 예정대로 진행을 하는데 만일 공개 매수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 장내 매수 지분 4.9%를 포함해서 총 39.9%를 확보해서 대주주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 아마 주총에서 새로운 이사진을 꾸릴 예정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하이브는 경영권을 포기한 대신에 뭘 받을 겁니다. 둘이서 뭐 협의를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포기하면은 이제 뭐라도 줘야지 보통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플랫폼 사업 쪽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의 어떤 공연이나 아니면 라이브 방송이나 굿즈 등 이런 IP 쪽 사용권을 분명히 하이브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1위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죠. 위버스에 넘기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관건은 하이브가 과연 이미 인수하고 있는 그 지분을 매각을 할 것인가, 하면 언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부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뒷얘기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긴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거의 뭐 종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개 매수가가 15만 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 잘 하셔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포인트는 하이브가 갖고 있는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좀 귀추가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공개 매수 기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SM 15만 원 가격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그래도 금요일 날 음봉을 띄웠던 만큼 오늘도 좀 변동성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카카오와 하이브의 주가 추이 오늘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그래도 국내 증시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급이 유입되는 쪽은 2차 전지 쪽 아니겠습니까? 이쪽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테슬라가 배터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중일 업체와 손을 잡는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 전기차 업체죠. 테슬라가 배터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배터리 업체들과 협력 확대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최근에 이제 기조 자체가 이제 배터리 생산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좀 많이 올리기 위해서 중국과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최근에 협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에서 4680 배터리를 주로 이제 공급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들 업체가 생산을 늘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뭐 생산한다 해가지고 기존 공장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관련적으로 맞는 공장들 생산 설비 증대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배터리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역시나 품질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일단은 비아디의 어떤 배터리 공급 계약 중단 얘기를 했고요. 아마도 이거는 최근에
좀 불이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비아디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의 라이벌 업체죠. 이제 유럽과 인도, 동남아시아에서 전기차를 수출한 라이벌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요인이 들어와서 테슬라가 비아디와의 어떤 계약을 중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CATL이나 LG엔솔루션이 더 뜰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에 반해서 LG엔솔 같은 경우는 전기차용 LFP 배터리를 개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어떤 밀월 관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으로 관계는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 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와 LG엔솔 두 기업의 밀월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의 향후 주가 흐름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 배터리 업체들은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탄력성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소재 업체들이 조금 더 탄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완성셀 같은 경우에 좀 탄력성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에 시가총액 부분들도 있지만은 완성차 업체들이 어떤 방향성을 좀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전기차를 만들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면은 완성차 업체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소재 업체들이랑 직납을 해서 직접 공급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들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술력 측면에서는 쉽지는 않죠. 근데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소재 업체들은 조금 수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하지만 뭐 2차 전지 완성셀 업체들이 아예 안 받는다는 게 아니고 시장이 커지면서 같이 캐파가 커질 겁니다. 근데 탄력성이 어디가 좀 더 많느냐라는 건데, 저는 테슬라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4680 배터리는 일단은 뭐 파나소닉,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전체적인 수급을 다 빨아들일 가능성은 높지만은 결국 테슬라 자체적으로 배터리 생산을 하면서 내가 주도권을 쥐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그 테슬라에서 시그마 리튬을 인수한다라는 소식, 아직까지는 썰이죠. 이 썰이 나왔기는 했는데 저는 조금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테슬라는 광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광산부터 시작을 할 텐데, 제가 조금 지도를 보면서 시나리오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뭐냐면은 브라질 쪽에 시그마 리튬을 그러니까 인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쪽은 이제 염호가 아니고 이제 광석형이거든요. 그러면은 광산에서 이제 돌을 깨가지고 만들어서 리튬을 추출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면은 이번에 그 테슬라 쪽에서 그 텍사스 걸프 쪽이죠. 걸프 쪽에 리튬 정제 공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브라질 시그마 리튬에서 배를 실어가지고 텍사스 걸프까지 가겠죠. 그럼 걸프까지 가가지고 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걸프 쪽에서 이번에 그 투자자의 날에 발표를 했던 게 기가 멕시코랑 기가 텍사스입니다. 그러면은 위아래가 있죠.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리튬 정제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멕시코에서는 모델 2 보급형 모델을 생산을 한다라고 했고, 텍사스 쪽에서는 세미 트럭하고 사이버 트럭, 모델 Y, 모델 3를 생산을 할 텐데, 양쪽으로 조금 둘 다 리튬을 보낼 전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전체적인 배터리 업체들은 다 수혜를 받는 거는 맞지만은, 일단 테슬라가 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일단 완성셀보다는 소재 업체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소재 업체들이 그래서 그동안 잘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추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좀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업체가 좀 특정적으로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LNF, 에코프로비엠 모두 다 이제 수혜를 받겠지만은, 저는 이제 양극재는 당연히 이제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모두 다 이제 쓰면서 이제 마진율이 조금 높기는 하죠. 근데 음극재나 동박 쪽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음극재 쪽에서는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대주전자재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박 쪽에서는 SKC가 있기 때문에 뭐 넥실리스를 갖고 있어서 주가가 아직 바닥권에서 지금 형성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선을 이제 음극재와 동박으로도 좀 확산을 해보자라는, 일단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진단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실버게이트로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또 한 번 하락을 했죠. 비트코인은 지금 2,750만 원대에서 움직임을 보이는데, 가상자산과 묶여서 움직임을 보이는 게임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수급이 2차 전지와 엔터로 쏠려 있다 보니까 완전히 게임주들은 소외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게임주 투자 전략이 좀 달라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으로 방문하시는 거죠. 외국 분들이 전부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야, 이거 대한민국은 어딜 가나 와이파이가 다 개통이 되는구나. 뭐 공항뿐 아니고 지하철이라든가 버스에서도 다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나온 산업, 그래서 발전된 산업 중 하나가 바로 게임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부터는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이 본격화되고 있고 글로벌화 됐다라고 보셔도 되겠는데요. 특히 그 당시만 해도 한 5, 6년 전만 해도 A라는 게임사가 신작을 출시한다 그러면 거의 뭐 한두 달 전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딱 신작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호평을 받는다. 이거 정말 재밌는 게임인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주가는 한 배 더 오르고요. 또 이거 보니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은 다시 오르기 전에 가격으로 내려가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작 출시된 기대감은 굉장히 컸는데 대표적인 게 NC소프트의 리니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최근 2, 3년 전부터 조금 패턴이 바뀌었어요. 신작을 내놓는다 하는데도 그 무덤덤한 반응 보입니다. 그리고 신작이 나와가지고 출시가 돼가지고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사용자들에게 호평을 받으면 그때서야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호평을 못 받는다. 그럼 반대로 오르지도 않았던 주가가 내려가는 이런 현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이제 더 이상 게임에 대한 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 아니다. 이제는 오히려 확인되고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보고 이 게임으로 이 신작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받는 EPS는 어느 정도 증가한다. 이것이 주가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냉정한 그런 투자 마인드가 필요한데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넷마블이라든가 NC소프트라든가 크래프톤 등 전 세계 월드 클래스급 아닙니까? 이런 그 게임사들은 절대 가치 평가에서는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매우 저평가됐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신작 효과가 미미해진 만큼 게임주들 적정 가격대에 매수하는 투자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저평가된 종목, 한용희 수석님은 어떤 종목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저평가라기보다는 지금 뭐 게임주는 지금 밸류를 많이 못 받는 거는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 모바일 결제액을 보시면은 지금 2022년 YOY 기준으로 이제 10%가 감소를 했는데 결국에는 게임사들도 돈을 벌어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좀 게임 섹터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RPG도 있고 뭐 그냥 일반 게임들도 있고 한데 저는 그 최근에 가장 부각을 받는 거는 이제 수집형 RPG죠. 이제 캐릭터를 모으는 건데 뭐 승리의 여신, 니케나 원신이나 이런 작품들인데 이거는 원래 매니아층이 탄탄하다 보니까 결제액에 대해서는 좀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시프트업이나 개발사죠. 근데 이 승리의 여신, 니케나 뭐 원신 뭐 이런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NC소프트라든지 뭐 넷마블, 크래프톤 뭐 라인업을 보시면 블레이드 소울 2라든지 넷마블에서는 이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아니면 크래프톤이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상반기에 NC소프트에서 상반기에 출시하려는 이제 TL이죠. TL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저는 지금 게임주는 실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 게임이 출시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매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매출 순위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서 매출 순위를 얼마만큼 유지를 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네오위즈 피해 거짓이 가장 좀 유망했었는데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뭐 추천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지금 게임주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장 섹터 중에서 유망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수집형 RPG 쪽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주는 보수적으로 보되 그 안에서 꼽자면은 그래도 수집형 RPG형을 좀 담당하고 있는 게임 종목들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또 하나의 좀 큰 뉴스가 나왔네요.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이 초읽기에 들어갔죠. 이 가운데 이에 질 수 없다. 삼성페이는 카카오페이와 함께 연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연 애플페이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요? 김선영 대표님.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애플페이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죠. 이제 언제 나오나 계속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시작될 것 같고요. 이에 맞춰서 삼성페이와 이제 카카오페이가 연동이 추진되면서 뭔가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하나 또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신세계가 나왔죠. 신세계가 본인 그 본사의 어떤 계열 오프라인 매장인 이마트와 스타벅스 우리 신세계 백화점에서 이제
애플페이 이용 못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오. 이에 따라서 이제 뭔가 좀 되게 재밌게 돌아갈 것 같은데 이제 당연히 금감원 나서가지고 마케팅보다는 이제 소비자를 좀 강조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어쨌든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나와 봐서 또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 가는지 또 얼마나 또 우리 소비자들에게 또 편리함을 제공할지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나온다는 소식 한번 체크해 보시고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그리고 이제 신세계 다 한번 연결하셔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어디 가서는 못 쓰고 어디 가서는 쓸 수 있고 하면 소비자들은 헷갈려서 모든 곳을 쓸 수 있는 곳을 좀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런 이슈와 연계해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을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꼽아보자고 말씀을 하시길래 꼽아보셨습니까? 네, 꼽아보기는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플페이 관련주는 예전부터 좀 이슈가 많이 부각을 받았었고 저는 뭐 주식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플페이는 예전부터 이제 소문이 나왔었고 이제는 뉴스가 나올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페이가 출시 확정은 이미 뭐 다 나왔고 뭐 전망은 나왔고 그럼 출시를 했을 때 과연 주가가 더 올라가느냐 저는 이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애플페이 관련주에서 저는 조금 멀리 보신다라고 할 때 어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그다음에 실적이 나타날까 이거에 따라서 저는 주가 상승률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셀피글로벌, 뭐 한국정보통신, KG모빌리언스, 하이잉크코리아, 이루원, 뭐 나이스 뭐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조금 이게 진짜 수혜를 받나? 진짜 실적이 나오나? 이렇게 보는 기업들을 저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셀피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페이와 비슷한 뭐 탭투페이, 뭐 셀피 서비스 방식을 제공한다는 것이 있고 뭐 다른 업체들도 그냥 테마로 타는 게 있는데 뭐 이거랑 비슷한 거니까 수혜를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은 저는 테마로는 탈 수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잘못 들어가면 이게 그 한번 뭐 손실을 보시게 되시면은 장기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러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 실적이 나올 종목들은 어디냐? 저는 어제 좀 파악을 했을 때는 지금 시총 기준으로 저는 나이스랑 KG 모빌리언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실적 대비 워낙 저평가된 기업들이기도 하고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KG그룹에서 이제 이니시스랑 결제업체로 자리를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간의 그 페이 관련주들을 아이폰 그 쓰시는 분들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근데 페이 쪽으로 이제 보통 이제 피지사들, 벤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해서 흔히 쩐뛰기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액을 장기간에 많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결제액으로 실적을 반영하는 게 있는데 뭐 이익률은 뭐 워낙 처참하죠. 왜냐면은 뭐 몇 프로, 0. 몇 프로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간의 실적을 바라보자라고 하면은 벤사를 갖고 있는 나이스나 아니면 KG 모빌리언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사주 매입한다고 하면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기업 4곳 중 한 곳의 주가가 되레 하락을 했다고요? 네, 이 기사 잘못 보시면 자사주 매수하면 오히려 주가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36군데가 자사주 매입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9군데는 자사주 매입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내려갔고요. 반대로 27개 기업, 즉 자사주 매입의 75%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문제는 뭐냐? 자사주 매입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가는 요인이 있는데요. 자사주 매입만 하는 것은 기업 가치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왼쪽 주머니가 오른쪽 주머니 갔다 여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사주 매입 규모가 전체 규모입니다. 74조 원인데요. 이거를 소각을 해야지 직접적인 주가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는데 이 74조를 예컨대 향후 5년 동안 균등 소각시키게 되면요. 지금 종합주가지수상으로 볼 때 2,590이 적정주가라고 보거든요. 퍼 10배로 본다면. 그런데 만일에 이 자사주 매입한 것을 전부 소각하면 3,200까지 다시 말해서 약 500포인트 정도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낸다. 그래서 우리 주주 친화 정책 많이 지금 기업들이 펴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고 올바른 일이죠. 그런데 매입에만 그치지 마시고 매입한 다음에 1, 2년 내로 소각하는 그런 절차까지도 거쳤으면 더욱 좋겠습니다.